반갑습니다. 이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드디어 프랑스 혁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는요, 사실은 다른 파트보다는 제가 조금 더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여러분 큰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요 순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용에 비해서 언제나 문제가 좀 과도하게 많이 출제되는 바로 그런 파트입니다. 예, 아마 좀 약간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그 이후로도 요 파트만 잘 넘어가면 그 이후는 조금 더 저희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와 함께 이번에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나폴레옹 전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오늘도 좀 이 판을 좀 빼곡하게 한 판에 웬만하면 가능하면 다 좀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옆쪽으로 좀 더 옆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 프랑스 혁명은요, 가장 전형적인 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중들이 왕권을 이제 무너뜨렸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갔다가 이러한 경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혁명을 얘기할 때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되었었던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혁명의 배경도 여러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앙시앙 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구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프랑스는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냐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신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는 뭐니 해도 성직자들이었었겠죠? 성직자. 그다음에 귀족. 그다음이 그러니까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나눴는데요. 2신분, 3신분 나눴었는데 3신분이 이제 일반적인 평민이겠죠. 평민.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1신분, 2신분은요, 전체 인구로만 봤을 때 몇 프로냐면 2%예요. 그러면 3신분이 절대 대다수겠네요. 몇 정도 되냐면 98%가 3신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토지 소유를 살펴봤더니 이 1, 2신분에서 전국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면, 전국 토지 중에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2%에 있는 1, 2신분이 전국의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토지를, 막대한 양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반 평민들은 60% 정도, 98%의 절대 대다수가 60%,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갖고 있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형적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 1, 2신분들이 여러 가지 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린다라면 크게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 1, 2신분들은요, 상당히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독점하기도 했었고요. 1, 2신분들은요. 그다음 면세라든가 면역 특권, 이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비해서 여기에 있는 제 3신분들은요, 3신분들은 억울했습니다. 일단은 아주 과중한 세금이 있었고요.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었고, 무엇보다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못했었던,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구제도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것만으로도 단독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제도란 건 뭐냐면
그 인구 전체 비율의 2%도 채 되지 않았었던 그들이 막대한 양의 토지라든가 갖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국민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3신분, 이 일반 평민들은요, 그 재산도 많이 소유하지 못했었으며 과중한 세금과 함께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었던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제도의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배경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국가 재정 위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일단은 태양왕으로 불렸었던 루이 14세. 루이 14세는요, 뭐 여러 대외 전쟁을 펼치기도 했었지만 베르사유 궁정 같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막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 그 루이 14세 이후 이 국가 재정은요 상당히 누적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이러한 환경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영국한테 좀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이들의 피해를 보면서도 감내했었던 어디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미국. 독립혁명을 이들도 어려운데 뭐 해줬었어요? 지원해 줬었고요.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해 주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자연재해도 따랐었는데요. 아주 연이어서 연이은 흉작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의 이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같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 전전강에 배웠었는데요. 이때 오면서 일반 민들에게 무슨 사상들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진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계몽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제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계몽 사상의 영향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여기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상, 특히 이 프랑스 왕조가 지원해 줬었던 미국의 독립혁명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 민들이 잘못되어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어떻게 된다? 쟁취해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었다라는 것. 까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구제도의 모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국가재정의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계몽사상과 함께 이제 대서양 건너서 독립에 성공했던 미국의 독립혁명이 퍼지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역사적인 바로 그 해입니다. 1789년입니다. 여러분, 다른 연도는 제가 강의 중에 써드릴 때 뭐 이것까지는 억지로 외우진 않아도 된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요 해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줍시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1789년 바로 프랑스 혁명이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당시 왕은 누구였었냐면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는요, 아무리 봐도 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국가 재정이 뭐 거의 무너질 위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50년 이상 열리지 않았었던 무엇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산부회를 소집합니다. 산부회는 참고로 1614년 이후로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50년 이상 열리지 않았었던 이 산부회를요 소집합니다. 뭐 소집 이유는 간단했겠죠? 국가의 위기에 빠졌으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부에는 이 1, 2, 3 신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서 뭐 세금을 더 낼지 어떻게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표결 방식을 두고요. 방식을 두고 마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표결 방식의 마찰은 1신분과 2신분은요.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되냐면 아니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거 있잖아. 신분별 표결해. 신분별로 표결을 하자. 신분별 표결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3신분은요. 저기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릿수 표결합시다.
표결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들이 각각 몇 명씩 왔었냐면 사람들을 300명씩 보냈어요. 여기. 네, 1, 2신분은 300명, 그 다음에 3신분은 600명. 선생님 뭐 이 정도 보면 그렇게 뭐 잘못되어 있는 구조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 2신분과 3신분이 인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만약에 3신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이들이 이제 단합만 된다면 이 중에서 한두 명만 포섭하면 이들이 원하는 거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얘기하는 게 머릿속 표결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표결 방식. 그런데 이 당시 표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사안이 하나 생기면요, 이들끼리 자체적으로 안에서 표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표결해서 딱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200명은 걷자라고 하고 300명 걷지 말자고 해요. 더 이제 과세를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200명이 주장했으니까 그 200명의 주장이 결정이 되고 그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렇게 대해서 역시 한 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신분도 600명이 모이긴 모였지만 이들 보면 수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이들도 역시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 만약에 전체 그냥 다수결로 해버리면 분명히 이들은 600명이고 이들 중에서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데 이게 이들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승자 독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들은 2표고 요 3신분은 1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신분별 표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다 보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3신분이요,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견은 어디서 한다? 이 테니스 코트. 야, 지금 뭐 하지 마. 말 안 들어주니까 하지 마. 나와. 이 말이 돼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테니스 코트에 모인 거예요. 3신분들이. 또 자신을 몇몇 지지해주는 소수의 1, 2신분 사람들도 같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의견 안 받아들이면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우리 몇 번째야 벌써? 우리 의견 하고 우리 세금 우리가 다 내고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들이 테니스 코트로 모입니다. 그래갖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요. 자,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인해서 이들은 무엇을 결성하게 되냐면 국민의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회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국민의회가 결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회가 결성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회가 결성돼서 하려고 하니까 왕 루이 16세는 가만히 있습니까? 야, 너 요즘 뭐 하냐? 왕이 시키면 하는 거지. 너 진짜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 국민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당시 국왕이요, 탄압합니다. 결국에는 이 왕의 탄압을 듣고 그 이후에 이 소문들이 일반 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민중들은 이제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습격하게 된다? 바스티유 감옥을요. 물론 이제 뭐 몇몇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게 바스티유가 감옥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 표현이 바스티유 감옥이더라고요.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당시에 이제 였었던 가장 이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었던. 그리고 나서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로 이 사건은요 어떻게 확산됩니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장했었던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해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했던 게 뭐라고요? 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국민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 정말로 중요하옵나이다. 국민의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에서 했었던 사건들이 각각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 참으로 중요하옵나이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입니다. 국민의회는요, 이때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잘못돼 있었던 것들 다 이제 없앱니다. 봉건제! 이거 문제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봉건제를요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회 하면 늘 나오는 게 있어요.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그 이제 서술이 조금 다른데 인관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있는데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권선언이라고 불러요. 인권선언.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인권선언이 언제요? 이 국민의회 때 뭐 된다고요? 발표되었었다고요. 선언되었었다고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을 보자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프랑스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들이 여기 다 나와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평등. 그다음에 우애. 내지는 우애를 박애로 형제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한다.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 이런 등등이 여기에서 다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니까요. 이제 국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국왕은요. 이 그 국민의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니까요. 이 국왕은요. 의회를 여기서 말하는 의회는 이제 국민의회겠죠. 국민의회를요. 탄압합니다. 야, 너네 어이없다 이러면서 탄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중들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참 이제 국왕이 자질이 없구만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때 이제 국왕이 무서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국경선에 잡혀요. 시민들에 의해서 잡혀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야, 나 진짜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데 너 진짜 너 왕 맞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일반민들을 더 이제 흥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이들은 새 헌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새 헌법을 공표합니다. 자, 이 새 헌법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 프랑스는 입헌 군주제로 갈 것이다. 입헌 군주제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때 나오는 게 제한 선거가 나옵니다. 제한 선거 뭐냐면 아무리 이게 이제 혁명이 막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제한 선거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유산 계급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 선거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국민의회입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일단은 헌법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국민의회에서요.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새 헌법에 의해서 등장했었던 의회가 있습니다. 우린 그 의회를 뭐라고 합니까? 입법의회라고 합니다. 같이 의회네요. 그런데 여기 국민의회였었고요. 여기는 입법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의회 기억하십니다. 입법의회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회에 비해서는 좀 이제 했었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입법의회에서는 두 가지 큰 이제 세력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롱드, 지롱드. 약간 여러분 지롱드 말 들으시니까 어때요? 좀 거칠어 보여요? 좀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지롱드. 뭐라고? 지롱드.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냥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지롱드가 있었고요. 지롱드 대 누가 있으면 자코뱅! 뭐라고요? 자코뱅! 거칠어 보이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코뱅이 있었습니다. 자코뱅파가. 이 지롱드파와 자코뱅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지롱드와 이 자코뱅이 대립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때 사실은 지롱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약간 온건해요.
뭐 어려운 거 있어? 왕 아프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약간 온건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자코뱅은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왕 이거 문제 있으면 이거 그냥 뭐 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거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사실 이들의 최대 쟁점은 뭐였었냐면 왕을 처형할 것에 대해서 이 처형에 대해서 이 지롱드는 반대했었고요. 이 자코뱅은 왕도 잘못했으면 왕은 이거 가장 상징적인 사람 아니야? 처형해버리면 처형해버려야지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때까지는 누가 득세하고 있었냐면 왕 처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지롱드가 세세세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만 보면 조금 안전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이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요 바짝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왕정이에요. 왕이라든가 몇몇의 소수 권력에 의해서 돌아갔던 나라들인데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 왕이 내쫓겨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민혁명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여파는요 주변을 딱 휩쓸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자리마저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프랑스 너네 그러지 마. 프랑스 시민 정신 차려. 야 나 간다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에 국제적으로 반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면 혁명 전쟁이라고 불러요. 혁명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 전쟁에서 이제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프로이센 이나 오스트리아 등등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벌이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 당시에 이 프랑스 국내는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뭐 이제 전쟁이 제대로 이제 뭐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좀 뭐 불리하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왕도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는 막 얘기가 많이 터지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뭐 그리고 뭐 전쟁에 상당히 좀 이제 불리하게지게 되고 몇몇 전투에서는 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이요 이 혼란에게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왕정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막 왕을 이제 막 데려다 놓고요. 왕궁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왕 아니야!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났었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제 입법부에는 끝나게 되고요. 왕권이 정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단체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혼란 끝에 이제는 이제 누가 등장이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급진 개혁파. 그리고 막 이제 물가도 막 상승하고 막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왜냐면 막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그 전까지 흉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일반 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건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게 되면서 아주 급진적인 세력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국민공회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공회입니다. 자, 이 국민공회의 핵심은 누가 이제 세력을 잡게 되냐면 자코뱅! 예, 자코뱅이요.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그렇게 이제 쉽게 안 갈 거야. 이제 한번 화끈하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원래 혁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나오면서 그들은 아주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 국민공회에서 나올 만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특히 프랑스 혁명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왕 루이 16세죠. 왕 루이 16세는요. 루이 16세를 뭐 합니까? 처형합니다. 물론 이 루이 16세는 이때 죽을 때 난 아무런 죄도 없이 죽는다, 죄 없이 죽는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코뱅 파들은요, 그들이 이제 장악한 권력을 바탕으로 루이 16세를 이제 죽이고 나서요, 처형하고 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화정이다라는 걸 선포하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왕정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제 왕정을 종식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종식했다. 이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헌법을 제정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왔던 헌법에서 두 개가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과정에서 헌법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보통선거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선거랑은 다릅니다. 아직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에게만, 남성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주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공화제를 선포합니다. 공화제로서 이 헌법이 제정되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요 시기에 힘을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누구냐면 이 자코뱅파에서도 가장 이제 아주 이제 혁신적인, 급진적인 사람이 바로 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요, 일단은 자신의 이제 힘을 잡고 나니까 반대파를요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혁명에 반대한다? 이거는 뭐 결국엔 혁명 안 하잖아. 똑같잖아. 당신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숙청하는 거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때 이제 한 2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수천 명이요. 길로틴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로베스피에르의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정치를 해나간다. 그래서 무슨 정치라고 하면 공포 정치라고 평가합니다. 공포 정치입니다. 정말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공포 정치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혁명재판소, 그 다음에 공안위원회.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개혁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개혁들도 단행합니다. 이때 이제 나왔던 개혁이요, 토지 분배. 토지를 분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들이 막 계속 진행되는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징병제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의무교육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요거 정도면 아마 뭐 단독 그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라는 게 뭐냐면, 자, 이때쯤 되면서 지금 프랑스 국내는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너무나 올라왔고 일반민들이 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해당 품목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한 최고 가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공포 정치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정치를 왜 했죠? 이렇게 지금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이런 거를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가장 인간된 모습을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에는 말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칩니다.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게 결국엔 우리가 원했던 정치야?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국민공예의 움직임을요 더욱더 이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좀 많았었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뭐냐면요, 타르미도르 반동입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입니다. 자, 테르미도르 반동은요, 이렇게 이 국민공예에서 어마어마한 칼날을, 이거는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가서 더 할게요. 칸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국민공예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 진행을 시켰었던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때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이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서 누가 이제 처형을 당하냐면 자신이 주축으로 돼서 수천 명의 반동이죠. 테르미도르 반동. 이 자신이 주축이 돼서 수천 명의 사람의 이 목을 쳤던 바로 그 길로틴에 이 누가 또 올라가게 됩니까? 로베스피에르가요.
얘가 역시 본인도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도 역시 처형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친 정치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우리.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요. 이제는 조금 부드럽게 정치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움직임이 뭐냐면 이제는 총재 정부가 등장해요. 야, 한 명한테 맡겼더니 또 몇몇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막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러 명이 같이 그 권한을 나눠 갖고 이렇게 이제 좀 진행하는 게 어때?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5명의 총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뭐 나가자는 건데 사실은 국외 상황만 괜찮았으면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의 이 국내외 상황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질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은 계속 여전했었고요. 정치 불안. 정치적으로 불안은 가면 갈수록 가중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은 확보되지 못한 채 더욱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재 정부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무능력을 보여주게 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대외 전쟁은요, 대외적으로 나타났었던 전쟁은요,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무언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무능력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자, 그때 딱 캐치하고 등장했었던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던 것이겠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했었던 바로 그 인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어떻게 됩니까? 통영 정부를 정부를 만들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통영 정부를 수립합니다. 통영 정부를 수립합니다. 요때 이제 등장했었던 역시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통영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통영 정부를 만들었었고요. 자, 나폴레옹은 당시에 그 시리에 빠졌었던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과 그런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막 연전연승을 거둬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장난이 아닌데?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 가운데 프랑스를 막기 위한 그런 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합을 풀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나라와 영국과 자, 이제 우리 좀 이제 그만 싸우고 여기 너네도 좀 너네 나라 좀 추스리고 우리도 우리 나라 좀 추스리는 거 어때? 라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게 그 유명한 아미엥 조약입니다. 이 아미엥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를 괴롭혔던 그런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전쟁을 멈추고 이제 휴전하면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는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국민 교육 제도라든가 이제 국민 교육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고요. 자, 무엇보다 요게 나옵니다. 요 통영 정부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듭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었다는 거 요거 나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통영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어땠을까요? 야,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막 여기 동네북 여기저기에서 막 어려워하고 있었던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 명의 슈퍼스타가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는요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었고요. 또 영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대에 대해서 자, 이제는 우리 약간 이제 휴전 형태로 좀 하는 거 어때? 라고 하게 되면서 대프랑스 동맹을 이제 와해시키기도 했었고요. 국민교육제도라든가 그다음 법정 같은 걸 편찬하게 되면서 실추돼 있었던 프랑스의 명예,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가요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 지금 국민이 날 원해? 진짜 난 하기 싫은데 나 그거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진짜 나는 진짜 하기 싫거든. 근데 니네 원하면 나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게 되면서 무엇을 붙이냐면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무엇에 대한 국민투표입니까? 황제를 다시 정하는. 선생님, 잠깐만, 이게 좀 재밌는데요? 아니, 지금 저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쭉 오면서 지금 황제 없애자는 게 결국엔 이들이 쭉 움직였는데 다시 황제를 지금 가자고요? 이렇게 국민 지지 있었다고요? 예, 그랬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것에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는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황제예요.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의 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 즉위는 그 밑에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제1 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서 여기 파트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1제정. 그 이후 프랑스 가면 뭐 제2제정, 이렇게 제2공화국 이런 거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1제정에서 나폴레옹은요, 어디에 등장하게 됩니까? 황제예요. 즉위하게 됩니다. 자, 황제 즉위하니까 그가 이제 다시 황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폴레옹 조카가 또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제1제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제1제정 때요, 사실은 프랑스가 좀 잘 나갔습니다. 육전에서는요, 거의 다 승리해요. 육전에서는 그냥 싸우는 족족 이겨요. 그래서 육전은요,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전쟁은요, 이 전투는 그냥 대부분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나폴레옹에게 실패를 안겨줬었던 바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에요. 자, 영국과의 전투에서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해전이 뭐냐면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이겼는데 진짜 배 영국 이러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만만 하고 나머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둡니다. 그게 뭡니까? 좋아. 영국의 단점이 뭐야? 섬나라 아니야. 섬을 고립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육지는 내가 다 이겼잖아. 그럼 나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어? 좋아. 그러면 프랑스는 당연히 내 말 한마디면 될 거고, 다른 나라들 육지에 내가 너네 다 대부분 내 심 알지. 앞으로 영국하고 교역이나 뭐도 하지 마. 나 걔네 봉쇄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대륙 봉쇄령입니다. 대륙 봉쇄령을 매겨요. 혹시라도 너네 이거 어기면 대륙에 내가 어떤 나라든 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대표적으로 러시아는요, 교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좋아. 이럴 때 초반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러시아 가자. 우리 이제 러시아 치러 간다. 라고 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요건 아마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강원도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GOP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 50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온도가 내려갑니까? 여러분, 겨울 온도는요, 실제 기온도 기온이지만 더 중요한 건 체감 온도예요. 만약에 영하 5도인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체감 온도 20, 30도씩 쭉쭉 떨어집니다. 그걸 밤새 지켜야 돼요. 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겨울철 날씨를 우습게 생각하는 데가 어딥니까? 러시아. 장난. 이거는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위 때문에 다 좋아요. 실제로 이때 갔다가 프랑스가 이게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추위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죠. 이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제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다시 이제 섬에 유배됐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워털루 전투에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서양의 작은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가 여기 벌어졌었던 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할 거 했었는데요. 하나 봐주셔야 될 거 다시 한번 흐름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판 필기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혁명의 배경 크게
구제도의 모순, 국가재정위기, 계몽사상과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부의 소집, 그 다음에 이들이 싸웠었던 건 뭐다? 봐주셔야 될 거, 표결 방식의 마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왜 됐었나? 그래서 나왔었던 바로 그 말 뭐가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의 서약. 그로 인해서 국민의회가 결성되게 되었었고요. 이것을 왕이 탄압하다 보니까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게 되면서 이 혁명의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 국민의회가 이제 했었던 내용들, 그 중에서는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새 헌법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제 거의 어떻게 나냐면 국민의회에서는 요거 하나, 요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입헌군주제 같은 것들 지향하면서 입법의회가 나오게 되죠. 자, 입법의회는 이제 뭐 왕처형이나 이런 것들에서 반대했던 지롱드파가 이제 중심을 이뤘었지만 혁명 전쟁이나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나오게 되면서 민중들이 봉기하게 되면서 이제는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뭡니까? 국민공회.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민의회랑 국민공회 비교할 수 있겠니? 이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시험 문제의 밭은 바로 여기 파트입니다. 국민공회. 국민공회 나올 게 많잖아요. 일단 루이 16세 처형 가장 아주 그냥 이제 파격적이죠. 거기에다가 헌법 제정하면서 보통 선거랑 이제 공화제 실시되었었던 것들. 그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무슨 정치? 공포 정치. 이거 시험 문제 밭이에요. 그다음에 요 용어들 혁명 재판소랑 공안위원회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개혁들 같은 것들도 단행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처형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약간 이게 무능하면서도 좀 약간 힘이 약한 정부겠죠. 총재 정부가 등장했었는데, 자, 이러한 이 정부의 등장은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이제 등장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었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통영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특히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법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그는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지를 나아가면서 국민 투표를 거치면서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특히 여기에서 나올 만한 거 대륙봉쇄령 나옵니다. 여러분 대륙봉쇄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여기 파트에 있었다라는 것들, 요런 전체적인 흐름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와 있는 자료들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되겠죠?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선 잘 안 보지만 이게 테니스를 쳤었나 봐요. 테니스 코트. 이제 서약이 있었었고요. 결국엔 여기에서 뭐가 이제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게 가장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요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인권 선언이라고 그냥 짧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루이 16세의 처형입니다. 뭐 아주 그냥 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죽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은 뭐 몇몇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왕을 우리 손으로 결국에는 처형하면서 이 혁명을 일으켰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분명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는 공화제로 가면서 이제 대통령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포 정치,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길로틴 아닙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은 많이 죽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고통 없이 죽인다. 그래서 목만 딱 빼놓고 있으면 위에서 이제 그 칼날이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만 딱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나폴레옹의 유럽 재패. 그냥 대부분의 이 전 유럽이요, 거의 나폴레옹이라는 그 이름 아래 이름 밑에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아주 그 정복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폴레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었던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천부인권.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시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유명한 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보고 하나 기억합시다. 이건 미국의 가는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둡시다. 요게 저희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뭡니까? 프랑스 인권 선언, 즉 인간과 시민의 그 권리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인권 선언. 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은 제1차 대륙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나오는데 제가 이거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 1차 대륙회의 끝나고 나서 2차 대륙회의 이후에 나왔었던 게 이 그 독립선언서정에서 맞지 않고요. 2번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었던 게 이 독립선언서정,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말이고요. 4번입니다. 자, 인권선언은요, 왕정 폐지를 선언하였다라고 하는데 왕정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보통선거제의 도입을 규정했었다라고 나오는데 보통선거제까지도 여기에서 인권선언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지는 않고요. 5번이 정답이겠죠. 가나는 이런 독립선언서라든가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라는 세상 내에서 이들이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11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딱 보면 우리가 약간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프랑스 시민의 바스티유 감옥 속에 우린 이거 압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여기까지 알고요. 그 다음에 제1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총재정부 수립될 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 요 상황 공화정이 수립되고 이루어졌었던 공포정치가 이루어졌었던 요때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국민공회라고 하잖아요. 이 국민공회 때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포정치 대표적인 인물 로베스피에르 정도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보자면 공포정치 실시되었다? 정답이네요. 다른 거 뭐 있어? 2번입니다. 입법의회 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입법의회는 언제입니까? 이 공회보다 더 앞에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륙봉쇄령이 실시되었던 거는 이거보다 총재정부 이후에 나오게 되는 언제입니까? 제1제정 때요.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하고 나서 나타난 것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요거보다 바스티유 감옥보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톨릭 교도의 해방령 실시는요.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가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프랑스어이면 선생님 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요거 듣고 나니까 좀 알겠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판에 정리하시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뭐 세밀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판을 그리세요. 이렇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그 다음에 통령정부랑 그 다음에 제1제정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흐름 잡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기쁨나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